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2월 5일 화요일이고요. 12월에는 또 아이들 방학이 시작되죠. 방학 때 뭐 할 계획이십니까? 1% 엄마 코칭 시간에 이 얘기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니 시간에는요. 역대급 엔저 시대 현명한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날씨부터 알아볼까요? 나지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극심했던 추위는 한 발 물러났습니다. 오늘은 아침에도 영상권 보이고 있는데요. 날이 풀리면서 낮에는 공기가 부드럽겠습니다. 네, 확실히 어제 낮 동안에는 추위가 좀 덜하더라고요. 오늘 날씨 어떤지 자세히 전해주세요. 오늘 중부는 흐리고 남부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출근길에는 내륙에 안개가 예상되니까요.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쪽에는 고기압을 따라서 서풍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벌써 2주째 대기가 건조한데요.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에는 대기질이 탁합니다. 곳곳에서 미세먼지 나쁨 수준 보일 텐데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 챙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기온 먼저 보겠습니다. 서울이 4.2도, 청주는 0.1도, 강릉은 4.6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10도를 웃돌면서 포근할 텐데요. 서울이 11도, 전주는 13도, 부산은 16도 예상됩니다. 네, 당분간 한파 수준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여애스더 고발입니다. 의사 겸 사업가 여애스더 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서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며 고발당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애스더 씨는 많은 방송에 출연하면서 굉장히 친숙한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고발을 당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이 여애스더 씨는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또 하면서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어제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 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서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고발한 사람이 식약처 전직 과장 출신인 A 씨인데요. 이 여애스더 씨가 온라인몰에서 제품을 허위 과장 광고해서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앞세워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건 약품이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A 씨는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서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이유를 전했습니다. 네, 이 같은 고발에 대해서 여애스더 씨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 여애스더 씨가 개인적으로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없는데요. 이 해당 쇼핑몰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허위 과장 광고로 볼 수는 없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도 여기가 좀 해석이 미묘한데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서 그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장 광고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한번 지켜봐야 될 일이네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해외 불법 IPTV 적발입니다. 수년간 정당한 저작권 계약 없이 국내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 등 K-콘텐츠를 인도네시아로 불법 송출해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 K-콘텐츠의 인기와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면서 불법 송출이나 공유 문제 역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자세히 좀 전해주세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 국내에도 이런 불법 콘텐츠를 양산하고 유통하는 곳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기 좀 특이한 게 완전히 우리가 보통 쓰는 그런 IPTV랑 방식이 되게 똑같아요.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어제 이 IPTV 해외 운영총책 A씨 등 2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인 앱 개발자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부터 올 10월까지 원격 조정을 통해서 국내외 7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VOD 형식의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약 10만 8천 편을 셋톱박스와 인터넷 등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운영을 했는데요. 이렇게 챙긴 이익이 17억 원 상당에 이른다고 경찰이 설명을 했고, 그런데 이 관련 업계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16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A씨 일당만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렇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산을 하고 있고, 경찰은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서 유관기관 협업과 국제 공조를 통해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일당이 검거가 됐습니다만은 이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이 된 거잖아요. 이거 분명히 도둑질이거든요. 네. 예, K 콘텐츠에 대한 보호 시스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 기후변화로 바뀐 작물 지도입니다. 우리나라 각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제주도 하면 귤, 경북 하면 사과 이런 건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존 공식이 깨지고 전국의 작물 지도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주하면 일단 귤이고 경북하면 사과인데 이런 과일 대신에 다른 작물이 떠오를 수 있다. 이런 네. 말이죠. 맞습니다. 한국의 6월에서 8월 평균 기온이 최근에 10년 동안 24.3도, 과거보다 0.6도 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제주도에서나 볼 수 있었던 한라봉, 귤 이런 아열대 과일을 지금 경북하고 전남에서도 재배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영주 소백산에서 한라봉과 레드향이 재배가 되고 추운 날씨 때문에 열대식물 재배는 엄두도 못 냈던 강원도 양구 지역에서 멜론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셨어요. 네. 네. 특히 경북은 사과가 대표 농산물이잖아요. 그런데 2030년에는 영양과 봉화를 제외한 경북 모든 시군에서 사과 재배가 힘들어질 거란 전망도 야.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사실 이 바닷속 해양 생물들도 계속 바뀌고 있고 네. 이제는 기존의 우리가 대처법, 그런 기존의 공식대로 대처하다가는 큰 위기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한반도가 또 아열대 기후로 변해갈 거라는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만큼 대체 작물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올해만 해도 기후변화 때문에 햇양파가 다 물러서 버려야 됐고 월동 무도 냉해 피해가 심각해서 무 농사하시는 분들 밭 다 갈아엎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향후 정부 차원에서도 아열대 농업을 육성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지역 특산물 배우던데 네. 이 지역 특산물 지도도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네 번째 이슈는 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입니다. 지난주 중국 세관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차량용 요소의 통관을 갑작스럽게 보류했는데요. 이를 두고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년 전이었죠. 요소수 대란이 벌어지면서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달라진 게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잠깐 달라지는 것 같더니 다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졌어요.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중국산 요소 수입 비율이 91%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대부분인 거죠. 근데 2년 전에는 71%였는데 야금야금 점점 더 늘어난 겁니다. 이게 2021년 말에 요소수 대란이 터졌고 그 이후에 좀 중국산 비중이 67%까지 떨어졌는데 결국에 왜 또 중국으로 가느냐? 이제 가격이 싸거든요. 이런 요인 때문에 올해 들어서 점점 이제 다시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존 물량과 베트남, 일본 등 이런 중국 외의 국가들로부터 수입할 물량을 합쳐서 약 석 달간의 재고가 확보돼 있다고 밝혔습니다만 이제 중국의 통관 지원이 장기화되면 결국에 또 수급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중국 내부에서는 지금 한 내년 1분기까지도 틀어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느 한 국가에 의존을 하면
이렇게 좀 변수에 취약해지는 건데 공급망 다변화라든가 근본적인 조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대책을 세우긴 세워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이 이런 얘기가 나가면 사재기할까 봐 네, 이게 그것도 또 걱정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한 삶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해봤더니 그 조사 참가자의 88%가 질병에 걸려서 오래 사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짧게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만큼 건강한 삶을 원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여러분의 무병장수를 위한 건강 코너 닥터하우스 출발하겠습니다.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김용민입니다. 이정수님, 네. 컨디션에 따라 우리 몸 상태는 좋았다가 나빴다가 자꾸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시큰할 때도 있고, 네. 욱신할 때도 있고, 저릿했다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정수님은 어떤 부위가 제일 시큰한지 제가 궁금하네요. 저는 손목도 좀 시큰시큰한 것 같고요. 무릎도 시큰시큰한 것 같고 온몸이 다 시큰시큰한 거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정수님에게 예. 옐로우 카드 경고드려야겠습니다. 저 큰난 건가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바로 앉을 때마다 시큰시큰한 엉덩이 통증이 그 이유입니다. 시작부터 이 고작 엉덩이 때문에 제가 옐로우 카드를 받았네요. 고작이라뇨. 우리 몸에서 엉덩이가 얼마나 중요한 부위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양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엉덩이는 상반신하고 하반신을 연결해주고 좌우의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부위예요. 골반을 지탱하고 허리도 보호해주고 다리를 움직이는 고관절하고도 아주 관계가 깊죠. 근데 이게 그러면 엉덩이가 이제 시큰시큰하다는 건 이게 엉덩이에 큰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엉덩이는 사실 죄가 없어요. 엉덩이는 아픔을 느낄 만한 민감한 구조물들이 없어요. 피부, 뼈, 근육, 지방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아프냐? 결국 다른 부위에 문제가 있어서 그 통증이 엉덩이로 내려가거나 함께 통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원인 때문에 엉덩이에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허리에 문제가 있을 때 엉덩이 통증이 나타나기 쉬워요.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좁아지면 신경을 누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엉덩이 위쪽, 허리의 양쪽 부위, 우리가 엉치라고 흔하게 부르는데요. 협착증이 있는 경우 엉치에서 다리 아래쪽으로 통증이 내려가는 방사통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담당하던 70대 남성 환자분의 경우 양 엉덩이하고 다리에 방사통이 있고 특히 우측 엉덩이에 심한 통증이 있어서 내원을 했어요.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엉덩이 통증을 유발하는 또 다른 원인도 있습니까? 이상근 증후군 때문에 엉덩이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상근 증후군이란 골반이나 엉덩이의 외상 또는 대둔근 안쪽 엉덩이 중앙 깊이에 위치한 이상근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졌을 때 다리의 길이의 차이나 이상근에 생긴 염증으로 인해 발병하게 됩니다. 움직일 때마다 엉덩이나 허리에 심한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예를 들면 오래 운전할 때, 장시간 앉아있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제가 치료했던 40대 여성 환자분의 경우에도 요통과 하지방사통으로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는데요. 치료한 이후에도 다른 부위 통증은 사라졌는데 엉치 통증만 계속됐어요. 이상근 증후군이 진단돼서 검사하고 치료한 후 호전이 됐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디 때문에 아프구나 이렇게 딱 알기가 쉽지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하반신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허리 질환은 다 엉덩이가 아파요. 그렇지만 엉덩이 통증이 있다고 해서 다 허리 질환인 건 아니에요. 무엇보다 시큰시큰 찌릿찌릿한 엉덩이 통증을 나이 들어서 생긴 증상 중 하나로 생각해 방치할 경우에 걷고 뛰고 앉았다 일어날 때 일상생활에 큰 불편감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통증이 엉덩이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 빈도로 얼마만큼 나타나는지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질환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엉덩이 통증은 어떻게 치료합니까? 치료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무조건 수술을 한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엉덩이 통증 초기에는 여러 가지 물리치료, 도수치료, 주사치료, 약물치료 같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보존적 치료법에도 통증이 낫지 않는다면 정밀검사 후 척추 내시경 수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를 적용하게 됩니다. 예전처럼 20cm씩 크게 절개하는 게 아니라 5mm 정도 조그마한 구멍을 내서
척추 내시경을 이용해 엉덩이 통증을 만든 원인만 쉽고 빠르게 치료할 수 있어요. 원인에 따라 내시경 수술은 한방향 내시경과 양방향 내시경을 할 수 있어요. 한방향 내시경은 뭐예요? 한방향 내시경은 한 개의 구멍에 고화질 내시경 카메라와 수술 기구가 모두 들어가요. 그 안에 들어가서 뼈를 깎아낸다든지 인대를 제거한다든지 디스크를 제거한다든지 모든 시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양방향 내시경은 허리 부위로 두 개의 구멍이 들어가요. 한쪽엔 내시경, 한쪽에는 수술 기구가 들어가서 내시경으로 보면서 모니터로 변변 부위를 정확하게 아주 정밀하게 세밀하게 관찰해서 엉덩이 통증의 원인이 되는 두꺼진 황색인대나 자라나온 뼈만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럼 궁금한 게 이게 예방도 혹시 할 수 있습니까? 네, 특히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스트레칭인데요. 앉은 자세에서 아픈 쪽 엉덩이에 다리를 꼰 채 허리를 쭉 편 자세로 점점 숙이면 됩니다. 엉덩이 근육 무엇보다 이상근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이므로 10회씩 3세트씩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엉덩이 통증에서부터 치료법, 예방법까지 알려주신 우리 김용민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엔 통합치유학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합치유학과 전문의 조은철입니다. 뭐 이렇게 잔뜩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종수님 시작하기 전에 커피 한잔 하시죠. 아, 좋죠, 좋죠. 안 그래도 한 잔 생각났습니다. 예. 야, 역시 우리나라 믹스커피가 이게 잘 녹아요. 좋네요. 커피 믹스가 녹은 건 괜찮지만 만약 우리 잇몸뼈가 이렇게 녹는다면 괜찮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바로 잇몸뼈가 녹았어요. 치주염입니다. 치주염이 뭐길래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치주염은 특정 미생물 집단에 의해 발생되는 치아 주위 조직의 염증성 질환인데요. 치주염으로 인해 치아를 지탱해주는 치주 조직이 파괴되고 잇몸뼈도 녹게 됩니다. 또한 이를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 치아가 흔들려 저절로 빠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치주염을 겪는 분들이 주변에 많지 않나요? 네, 상당히 많습니다. 2021년 외래 다빈도 상병 통계에서 보면 치주 질환의 환자 수가 무려 1,740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위인 급성 기관지염 환자 수와 비교했을 땐 2배 이상 환자 수가 더 많았을 정도입니다. 그럼 5명 중에 1명꼴이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게 치주 질환이 스스로 이제 좀 자가 진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증상이 어떤 게 있어요? 네, 치주 질환 초기엔 잇몸이 붓거나 양치할 때 출혈이 있는 정도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씹을 때 묵직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그 치과라는 게 무서워가지고 잇몸이 붓고 피가 나도 잘 안 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신 분들이 많죠. 네. 하지만 초기 증상을 방치해서 심각한 치주염의 단계까지 가는 경우 치아 대부분을 잃고 심하면 전신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60대 여성 환자분의 치아인데요. 심한 치주염을 방치한 상태로 내원하셨는데 치아가 많이 흔들렸고 일부는 발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질환이라서 가벼운 증상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치주 질환의 초기 단계에서는 치태와 치석을 없애는 스케일링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조골이 파괴되는 치주염의 경우 일반적인 스케일링만으로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치아 뿌리 표면의 치석을 제거하고 매끈하게 만드는 치근 확대술과 잇몸 깊은 곳에 염증과 치석을 제거하는 치주 소파술을 시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 그게 흔히 말하는 그 잇몸 치료인 거죠? 네, 맞습니다. 간단한 잇몸 치료만으로 회복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잇몸을 절개해 뿌리 깊이 있는 치석과 염증을 제거하는 치은 박리 소파술, 녹아버린 치조골과 손상된 잇몸을 회복시켜주는 조직 유도 재생술과 같은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아니, 어르신의 경우는 치주염이 심해서 치아가 진짜 없는 경우도 흔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치아 전체를 잃으면 예전에는 틀니를 사용했지만 이제는 임플란트로 치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는데요. 틀니를 사용하던 분들도 유지력을 좋게 하기 위해 임플란트에 틀니를 끼우는 방식의 임플란트 틀니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렇게 악당 4개에서 5개의 임플란트만을 식립해 전체 치아를 회복시키는
최소 심리 임플란트로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아까 그 커피 믹스처럼 잇몸뼈가 그렇게 녹아버리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임플란트 못 심죠? 네, 치조골 이식을 통한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특히 상악 어금니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해야 하는데 치주염으로 치조골이 거의 남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코 양 옆으로 비어있는 공간인 상악동 내에 얇은 막을 들어올려 새롭게 치조골이 형성될 수 있게 하는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3D 컴퓨터 모의 수술 후 최적의 위치와 깊이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으로 과거보다 더 정확한 진단과 시술이 가능하니까요. 이전에 임플란트 불가 판정을 받았더라도 가까운 치과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그런데 임플란트에도 혹시 치주염이 생깁니까? 네, 임플란트에도 치주염은 생길 수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하지만 적절한 관리와 치주 치료를 통해 임플란트의 수명을 늘릴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그래도 치과를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간단한 관리법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른 입술질입니다. 제가 특별히 치아 사이와 잇몸을 잘 닦을 수 있는 입술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치를 할 때는 치아와 잇몸 경계에 칫솔을 두고 눕힌 후 모가 치아 사이사이를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제자리에서 짧은 진동을 주면 잇몸 마사지 효과가 있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꼼꼼히 하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꾸준히 연습하시면 되고요. 칫솔모가 들어가지 않는 부위는 치실과 치간 칫솔을 함께 사용하는 게 더욱 좋습니다. 임플란트한 치아의 경우에도 소독액을 치간 칫솔에 묻힌 후 사용하면 임플란트 주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치과에 내원해 평소 잘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교육을 받고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아, 정말 오늘 선생님 만나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치아 관리 방법부터 치주염 예방법, 치료법까지 잘 알려주신 조민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소중한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그리고 속마음까지 알려드립니다. 1% 엄마 코칭 샤론쌤, 이미애 코치님 그리고 신재은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이제 12월 8일이에요. 네. 이번 주 금요일쯤 되나요? 네. 수능 성적 발표일입니다. 네. 우리 수험생들 조마조마하고 학부모님들도 조마조마하실 텐데 채점은 그래도 해봤으니까 어느 대학 어느 과 정도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은 할까요? 그런데 이번에 워낙 불수능이어서 그래서 아이들이 대략 한 10%는 했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눈 딱 감고 성적표 나옴을 하겠습니다라고 기다리는 학생이 더 많아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나만 어려운 거 아니다. 그럼요. 모두가 어려웠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좋은 전략으로 원하는 대학을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3이야 뭐 이제 던져진 주사위라고 하겠지만 이제 후배들은 입시에 한 발 더 다가섰고 네. 우리 재은 씨가 저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맘 졸이실 것 이제 같은데. 완전 수험생 엄마, 아니 수험생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예비 고1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음이 벌써 막 불안하고 급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많이 걱정도 됩니다, 진짜. 네. 그리고 꼭 그 얘기 하잖아요. 이럴 때 겨울방학 잘 보내야 된다. 그래, 중요하다고. 요 방학 지나면 새 학기가 시작되고 네, 이제 네. 한 학년 올라가니까 네. 잘해야 된다. 근데 맞아요. 부모님들 또 조부모님들은 야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네, 그래서 오늘은 사연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의 고민이라는 한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12월 말부터 아이들 겨울방학이라죠. 긴긴 2달 동안 아이와 뭘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애들 엄마가 애들 학원이다 뭐다 알아보느라 난리인데 여기는 시골이라 학원도 셔틀 타고 멀리 나가야 하거든요. 우리 때는 꽁꽁 언론에서 스케이트 타고 썰매 타고 맨발로 눈밭을 뛰다가 동상도 걸리고 참 행복했었는데 그런 게 다 어린 시절의 추억 아닐까요? 겨울방학
다른 애들도 정말 공부 많이 시키나요? 옛날에 공터가 많았죠. 그래서 그 공터에다 물 붓고 얼려서 스케이트 타고 썰매 탔는데 그래도 이 할머니라고 그러셨죠? 네. 비료푸대 얘기는 안 나왔잖아요. 옛날에 비료푸대 가지고 쫙 내려오고 그랬잖아요. 썰매 타고. 예. 저도 한강에서 스케이트 타던 그 시절이니까 나이 나오죠. 예. 우리 아이들은 그 대신에 또 스키장에서 그렇지. 네, 스키 타던 또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스키복 세일 60% 네. 이러면 얼른 하나 사주고 네, 그리고 스키 부츠하고 스키는 가서 렌탈 네. 하고 막 그 추운데 애들 어떻게 한번 타는 거 보려고 철조망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너무너무 추우면 맞아. 얼른 들어가서 어묵 먹고 그 시절이 그립네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는 이제 링크장에서 스케이트 쇼트트랙을 네, 이제 사실은 조금 이제 재밌자고 갔는데 나중에는 네. 막 이제 막 도끼가 서려 그렇죠. 애를 막 기술을 경쟁. 가르치고 막 제가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경쟁을. 네, 거기서도 또 경쟁이 요즘에 또 아이스하키 또 바람 난리 불어가지고 나요. 아이스하키 장비 입히는 것만 해도 일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는 그 겨울방학 하면 겨울방학 숙제가 그렇게 생각이 나요. 왜 맞아요. 그렇게 벼락치기를 했는지. 일기. 하면 좋은데. 그래서 네. 또 약간 양심이 있어서 나중에는 또 이렇게 날씨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날씨만 매일 체크를 해두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완전 몰아치기로 막. 요즘은 검색 예. 가능하잖아요. 날씨 검색. 옛날에 그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거 예. 물어보느라고 전화해가지고 맞아요. 야 맞아. 어땠냐. 네. 맞습니다. 서로 안 썼는데 뭐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대충 쓰는 거. 맑음, 이렇게. 근데 이렇게 우리가 겨울방학 얘기하면 지난 추억의 좋은 일들 떠올리는데 숙제 못 해가고 또 뭐 맞아요. 힘들어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뭐 이런 일들도 기억이 나잖아요. 그럼요. 네. 네. 아, 특히 학원도- 아이들 키우던 때도. 아이들 근데 또 이제 학원 같은 데도 그때 많이 다르죠. 다니고. 이게 시대상이 좀 있는 것 네. 같아요. 시대상이. 제가 아이를 막 키우던 90년대에는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컴퓨터 바람이 불었어요. 컴퓨터. 그러니까 동네마다 다 컴퓨터, 땡땡땡 컴퓨터 교실. 기억나시죠? 정보 처리 학원 이런 것도 있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방과후나 그다음에 이제 학원에서 컴퓨터 배우기도 했고요. 그다음 기본으로 뭐 방학에 학원은 당연히 영수죠. 네, 영어, 수학. 네, 그리고 또 일부는 나는 방학에 악기를 하나 배우겠다. 운동을 배우겠다. 이래서 네. 뭔가는 특별한 걸 원했던 것 같아요. 네. 아, 생각해보면 좀 더 놀 걸 그랬어요. 저도 겨울방학 때 학원 굉장히 많이 다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무래도 겨울 방학이 이제 우리나라는 2달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엄마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가 12달쯤 10달은 놀았으니까 2달은 공부 좀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내년을 대비하려고 하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근데 그 마음을 또 누가 아나요? 학원이 알죠. 정말 문자가 많이 옵니다. 맞아요. 많이 오죠. 네, 막 가만히 있으면은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불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네. 특강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 요즘은 또 입시가 바뀌고 대입이 바뀌고 네. 교육과정이 바뀌니까 불안 마케팅을 또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엄마들 막 설명회에 막 다니는데 혹시 11월 고시란 말 들어보셨어요? 11월에도 고시가 있습니까? 뭔가 시험을 보나 보다. 초등. 네, 초등. 초등에 가장 유명한 수학학원이 있어요. 아. 그래서 10월에 접수를 하고 네네. 11월에 시험을 보는데 떨어졌다고 우는 엄마들이 정말 인터넷에 많이 올라옵니다. 학원 떨어졌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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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학도 아니고. 근데 이제 너나 없이 다니니까 네. 우리 아이만 안 갈 수도 없고 예전에 무슨 종합반, 단과반 이런 거 있었는데 네. 각 과목별로 특화돼 있고 그 과목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아까 그런 수학학원 중에 탑, 영어학원 중에 탑 그렇죠. 이런 데는 거기 시험 떨어졌다고 뭐 울기도 한다니. 네. 근데 방학 때 하는 이런 수업 방식은 학기 중에 하는 거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좀 다르죠. 네. 학기 중에는 이제 시간표대로 아니면 학교의 시험 일정대로 움직이는 정규 과정이고요. 방학 특강은 다음 학기 6개월을 함축시켜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맛보기 강의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그 규모가 점점점 커지고 이제 마케팅이 되다 보니까 많이 다릅니다. 근데 저는요, 방학 때 후루룩 보는 게 큰 의미는 없다. 왜 우리가 연애할 때도 썸 탄다고 하잖아요. 연애도 아니고 뭐 그냥 뭐도 아, 아니고. 그쵸. 네. 뭐 그래서 아닌. 네, 네네.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아는 게 없어. 한
것 같은데 시험 보면 점수 나빠.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여러분이 하는 복습하고 솔직히 복습할 것도 없는 게 책꽂이 보시면요. 깨끗한 문제집이 천지입니다. 그거 푸세요. 예. 네. 맞아요. 듣다 보니까 막 지금 막 겨울방학 그 계획표 완전 꽉꽉 지금 채워놨는데 네. 조금 워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워, 예, 네. 자, 그래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들 겨울방학 때는 뭘 할까 검색을 좀 해봤더니요. 정말 많은 연관 검색어가 줄줄줄 뜨더라고요. 한번 보시면요. 뭐 영어 캠프, 해외여행, 겨울방학 특강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기숙학원, 네. 윈터스쿨, 그리고 여행, 봉사활동, 뭐 체험학습, 어학연수 등등 뭐 겨울방학에 해야 할 일이 이렇게나 많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근데 방금 저는 윈터스쿨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새로 생긴 건가요? 생긴 지는 몇 년 됐는데 요즘 많이 핫해졌어요. 이제 우리 그 겨울방학 특강은 방금 얘기했어요. 네. 두 번째 윈터스쿨은요, 큰 학원들. 그러니까 윈터는 겨울이고 스쿨은 학교잖아요. 이제 학교가 방학을 했으니까 학원에 와서 학교처럼 있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아침부터 1교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1교시부터 시작을 해서 공부도 하고 자습도 하고 온라인 강의도 듣고, 즉 아이들이 놀지 못하게 하는데요. 이게 원래 시작은요, 재수생들을 위한 그런 학원이 만들어졌다가 이제는 우리 재학생들도 많이 갑니다. 예, 그래서 또 하나 또 여러분 독재 들어보셨어요? 네. 네? 독재. 독재? 네, 독재. 독재 50 뭐. 네. 30. 우린 그런 생각이 네. 들죠. 네. 독학재수. 졸림. 독학재수. 예, 그래서 재수생들이 기본적으로 학교 같은 스타일도 원하지만 나는 내가 웬만큼 다 아니까 인강 듣고 자습할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 프리미엄 독재라 그래서 럭셔리하게 하는 게 또 요즘 유행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들. 야. 아까 그 윈터스쿨 말씀하신 게 네. 이를테면 예전에는 스파르타식 기숙학원 이런 거 있었거든요. 비슷하죠. 그거예요. 비슷한데 이게 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게요. 도심형과 그다음에 근교형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도심형은 우리가 통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심 한가운데에 있어서 아침에 들어가면 어느 학원은 어떤 데도 있냐면요. 비행기 타시면 왜 우리 기내식 받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내가 교실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쫙 이렇게 밥을 줍니다. 아우, 그리고 좀 너무 지나면 좋네요. 공기 환기를 싹 시켜요. 아. 근데 이게 처음 시작할 때 4% 아이들만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핫해졌다는 게 성적 4%? 네, 내신. 내신.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권 지나가면 여기에 보면 기숙학원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는 정말 합숙소 들어가듯이 가는 거예요. 맞아. 예, 그래서 뭐 추리닝도 있고 이불도 있어야 되고 애들이 막 거의 끌려가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부분은요 정신교육입니다. 정신교육이요? 네. 정신교육하면 또 삼천교육대 아니에요? 비슷합니다. 비슷한. 정신의 차리제가 높아요. 삼천교육대 정신교육이 아니지. 네. 유치하고 아니면 완전히 뭐 네. 괴리시켜놨으니까. 좀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을 갖다가 너무 요즘 아이들 나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고 운동시키고 그다음에 시간표대로 공부시키고 그다음에 또 밥 주고 그다음에 자습시키고 밤에 또 인강 듣게 하고 아유. 막 돌리는. 갑자기 안쓰럽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쉴 틈이 없네요. 근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비용이 들긴 하지만 비싸요. 이 집에서 계속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 거 보면 속이 엄청 터지거든요. 그리고 또 네. 삼시세끼 또 밥도 줘야 되고 또 이러면 엄청 보낸다? 괴로운데 가서 뭐 아주 그냥 뭐 미라클 모닝도 하고 맞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 막 그 명상도 하고. 명상도 네. 하고. 네. 그런데 효과가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어디나 어디나 네. 부작용이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어떤 애가 효과가 있냐면요. 자기가 지난 학기를 후회하는 애들. 내가 좀 더 할 걸. 내가 요거만 내가 고쳐줬으면. 근데 또 어떤 아이들은요. 거기 강의가 굉장히 유명한 강사들이 강의라거든요. 강사한테 매력에 빠져서 공부에 열의를 올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또 뭐 불편한 점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큰 마음을 먹고 가도 작심삼일로 흐르면 안 되죠. 그렇죠. 끝까지 네. 내가 8주 동안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확실히 성적을 오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뭔가 자발적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그럼요. 그냥 그럼요. 끌려가듯이 가면 맞아요. 거기서도 잘 안 되거든요. 네. 자발적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사연 주신 할머니 얘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 겨울방학처럼
썰매 타고 스케이트 타는 겨울방학이 아니라는 네. 거. 네. 뭔가를 좀 해야 된다는 거. 근데 그리고 나서 또 놀기도 놀아요. 그럼요. 8주예요. 길어요. 길어서 1주 놀아도 되고요. 네. 1주 병원 갔다 오셔도 되고요. 6주 충분히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노는 거와 공부하는 거. 특히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까 계획표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획표 안에 꼭 쉬는 시간. 그럼요. 네, 네. 휴식 시간도 꼭 들어있었으면 합니다. 자, 겨울 방학과 관련된 또 다른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네. 손녀가 이번 방학에 영어 캠프를 가게 됐습니다. 딸네 부부는 긴 휴가를 내지 못해서 제가 따라가 주기로 했는데요. 딸의 말로는 아이 학원에 보내고 마사지도 받고 그동안 애 키우면서 받은 스트레스도 풀고 오라고 하는데 아이 공부시키러 가서 그래도 되는 게 맞는지 외국에 한두 달 나가 있는다고 크게 영어 실력이 늘 것 같지 않은데 가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할머니랑 가는 친구들도 있을까요? 아이가 놀림받거나 의기소침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야, 언제 나오나 했습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겨울 캠프. 겨울방학 키워드에서 압도적으로 많았던 게 이 겨울 캠프였거든요. 근데 손녀를 데리고 가신다니 너무 멋지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거 아이만 가지 않나? 같이 가요? 요즘? 그래도 아무래도 또 엄마 입장에서 불안하니까 이제 할머니 이제 모시고가 아니라 같이 이제 동반해서 그렇죠. 이제 가는 건데 지금 이제 마사지란 얘기 나온 거 보니까 뭔가 이게 필리핀 같은 좀 동남아시아. 제가 할머니였으면 좋겠네요. 좀 쉬게. 근데 저도 사실 이제 애 초등학교 때 좀 그런 거를 좀 계획하다가 사실 조금 좀 고민하다 또 안 한 경우도 있고 한데 그때 이제 어떤 나라로 가야 될지, 그렇죠. 예, 어떤 패키지를 좀 해야 될지, 어떤 기준으로 좀 골라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어학 연수니까 여기서 어학은 영어를 이야기하죠. 네. 영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먼저 하실 일이요. 우리가 왜 가는가 고민하셔야 돼요. 거기 왜 가는가. 첫 번째는 이제 내가 영어를 그동안 배웠어요. 한번 현지에서 써보고 싶어. 그러면 내가 더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는 영어 너무 싫어. 내가 영어를 왜 배워야 돼? 이런 애들 있어. 내가 한국어 이렇게 잘하는데 막 이런 애 있어요. 그럼 엄마가 슬그머니 데려가서 마트에서 물건 한번 사게 해보는 거죠. 이래서 영어를 해야겠구나.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이참에 여행을 가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믹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목적을 생각하면 그 목적에만 충실해도 남는 게 있죠. 그래서 기본은 그렇다. 꼭 기억하십시오. 네. 그리고 아이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운동 좋아하고 활발하고 이런 애들은 네. 가면은 그쪽 애들하고 어울려서 잘 놀면서 막 하는데 굉장히 그 내성적이고 이런 애들은 그럼요. 예, 가서도 이게 확 늘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해서 이걸 어떻게 골라야 되나.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국가가 다양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미국, 또 캐나다, 아까 말씀해 주신 동남아 많은데 사실 엄마들한테 어느 나라를 보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제일 걱정하는 게 물론 첫 번째 돈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발음. 저 동남아 발음은 배워주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캠프 후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캠프 후에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요. 글로벌하게 캠프에서 만났던 친구들과 사귀입니다. 이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요. 캠프에서 가르쳤던 선생님한테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요. 네,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가 좀 되는구나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을 가던 캐나다를 가던 스쿨링 캠프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스쿨은 학교잖아요. 학교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육, 그 스쿨링이란 말도 여러분들 학교 가서 공부하는가 하는데 학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규 과정 수업을 듣느냐. 아니면 ESL을 해서 이건 세컨 랭귀지로 외국인을 위한 수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렇게도 있고요. 또 사실은 스쿨링이 아니라 학원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도심에 있어서 우리 사례진 할머니께서 마트도 가시고 미술관도 가실 수 있는지 아니면 저 깊은 산속 절대 나올 수 없는데 단풍나무만 많은데 그런 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지 차가 없이 우리가 지하철 탈 수 있는지 이런 많은 것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 겨울 캠프 보통 보면 이렇게 브로셔 있더라고요. 네, 근데 있어요. 그거 꼭 좀 확인해야 되겠는 게 저희 왜 여행 갈 때도 이렇게 브로셔 보면 네. 이게 기본이 있고 또 옵션이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거 다 해주는 줄 알고 사실 갔다가 네. 이 옵션은 다 또 추가 비용 들고 이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어학 캠프도 꼭 그걸 좀 유의해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브로셔는 호가찬란해요. 예. 이게 잘 해놓기 때문에 네. 그 선생님 관상을 잘 봐야 돼요. 그거 다 좋아 보이시던데. 이런 색다른 접근법은 몰랐습니다. 굿인데요, 굿. 와, 선생님 관상. 네. 근데 앞서 이제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뭐 가족과 함께 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네. 혹은 뭐 아이 혼자만 가는 캠프도 있던데. 네, 맞습니다. 궁금한 게 이게 할머니랑 가는 그런 캠프도 있어요. 있나요? 아니, 할머니랑 가는 캠프는 없는데 엄마가 가는 캠프.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보통 외국 학교들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같이 있어요. 사립학교들이. 그랬을 때 보통 초등학교 4학년 정도면 아이 혼자 단독형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이 스스로. 그렇지만 유아나 아니면 아이가 학년이 높아도 나는 엄마랑 가겠다, 할머니랑 가겠다 그러면 이제 엄마랑 같이 가는 한 달 살기 캠프, 2달 살기 캠프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이건 연령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어린아이를 혼자 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내가 배가 고파 그러면 배가 고프다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난 이게 싫어 하면 say no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우리 할머니께서 가셔가지고요. 아이들 어차피 오랫동안 공부하거든요. 네. 그러면 동네에 그냥 산책도 하셔도 되고 쇼핑도 하셔야 되고 또 또래 있는 엄마들이 할머니를 우리 왕언니로 엄청 모실 거예요. 즐거우실 겁니다. 네. 이게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동남아 캠프 갈 때는 조금 뭔가 휴양의 느낌이 좀 나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미국이나 캐나다 갈 때는 네. 막 라이딩도 해줘야 되고 막 밥도 해줘야 되고 이러니까 뭔가 이제 뭔가 한국의 연장선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동남아는 예. 그러니까 여왕이 되는 거고요. 미국은 기사. 매니저가 되는 거예요. 매니저. 그래서 요즘 네네. 캐나다는 그거를 대비해서 엄마를 또 여왕처럼 모시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잘했죠. 네. 엄마가 여왕 되고 아이하고 같이 있는 동안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 아빠 열심히 돈 벌어요. 아빠도 오셔도 됩니다. 네. 예금 입금해 줘. 근데 저는 그거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그 사춘기 연령이 네. 좀 빨라졌잖아요. 네. 초등학교 고학년 아니면 중학교 때 사춘기면 엄마하고 부모하고 다툼이 많거든. 네. 근데 이럴 때 한번 혼자 갔다 오면 네. 이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철이 든다고 하죠. 네. 두 가지입니다. 아예 엄마랑 분리해서 나가서 엄마 없으니 얼마나 힘든지 알겠지 깨닫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는 사이가 나빴지만 막상 가보니까 이 지구에 우리 둘밖에 없구나. 그래서 더 돈독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래요? 네. 좋은데요? 네. 아니면 완전히 이렇게 되든가. 네. 네. 다시 절대 안 가 막 이런 말 한마디 안 하는 거. 근데 보니까 숙소도 다양한 것 같아요. 네. 뭐 현지 가정집에 홈스테이를 할 수도 있고 일반 숙소에 머물 수도 그럼요. 있고요. 보통 요즘에 가장 핫한 거는요. 엄마들이 가는 거는 레지던스 호텔. 예를 들어서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세탁기 건조기 있으니까 빨래도 다 가능하고 장도 볼 수 있고 또 요즘에는요. 반찬 서비스라 그래서 반찬도 제공하고요. 그리고 진화됐네. 사실은 네. 한국 엄마들과 유학 가는 엄마들이 제일 힘든 점이 도시락이거든요. 맞아요. 우리 한국은 도시락 안 싸잖아요. 거긴 근데 싸는구나. 외국은 싸야 돼요. 그래서 도시락 서비스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고 아이 혼자 가는 경우는요. 우리 하우스. 우리가 부러워하는 하우스. 거기에서 24시간 관리를 받고 뭐 청소며 뭐 세탁이며 다 관리받는 그런 또 캠프도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는 쉬러 가는 거네. 엄마는 쉬고 엄마 공부하세요. 네. 아니 아빠 여기서 집안 살림까지 다 해야 돼. 네. 아니 그 엄마가 한번 쉬기도 해야죠. 그렇죠. 네. 뭐 마사지도 그 받고. 짬을 이용해서 왠지 배 아픈데. 영어 배운 엄마도 있고요. 전공 예를 들어서 이제 의사인 엄마들도 많이 가시면 거기에 병원 투어.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아니면 본인들이 책을 좋아하시면 도서관 투어 이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네. 네, 연수 프로그램이네. 그러니까요. 아빠는 뭐 야, 한국에서 그러게. 아빠만 오신 분도 있어요. 아이의 역할 네, 바꿔서. 네, 바꿔서. 그 자유로운 직업이구나. 네, 네, 아빠 오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영어 실력 향상에는 정말 도움이 됩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영어 실력이 향상된다는 거 가장 큰 포인트는 필요하다잖아요. 필요하다.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가 스쿨링 수업을 해도 정규 수업을 듣는데 사실 외국인이고 낯선데 그 수업을 다 따라가기 어려워요. 그러면 반드시 와서 복습해 줘야 되죠. 그게 백업이 돼야 돼요. 그러면 확실히 좋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저는 직접 물건을 사라고 이야기해요. 주문을 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알아요. 영어를 배우니까 편안하네. 네, 그리고 친구랑 자꾸 말이 하고 싶은데 말이 안 통해. 그러면 또
힘들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하기 나름이다. 하기 네. 나름.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제일 좋은 게 제가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 5학년, 2학년 때 이렇게 가봤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이요. 커서 외국에 나가는 거, 외국에서 공부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이왕 영어 공부하러 간 거고 또 이런 캠프가 제가 알기로는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비쌉니다. 공부하러 갔으니까 학교한 후에 뭐 복습도 하고 숙제도 부모님이 좀 봐주시고 이렇게 해서 영어 실력을 정말 쑥쑥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배운 것들이 이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잊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뭐 영어를 잘하고 온다 이런 거보다는 네. 영어 자신감을 심어준다 뭐 그렇죠. 이쯤 하는 것 같아요. 네, 자신감을 심어준다. 자, 할머님이 이 사연 보내주셨는데 고민이 좀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게 사람이 그 어떤 행동을 해서 자기에게 이게 습관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66일이라고 그래요. 아, 66일. 네. 66일 동안 뭔가를 하면 그게 내 몸에 이렇게 배서 굳이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된다. 뭐 이런 거죠. 네. 근데 네. 또 겨울방학이 한 60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좀 우연의 일치입니다. 뭐 이때를 정말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곰이 사람 되려면 100일 돼야 돼. 다행이네요. 다시 66일이요. 태어나려면. 네. 그런데 방학 때, 8주 방학 때 내가 만일에 내가 평상시에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 네. 나는 이번 방학에 내가 혼자 일어나는 연습을 해보겠다. 이것만 이루어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아닐까요? 아, 그걸 해야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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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네. 길다면 길고 지나고 나면 또 짧은 게 또 겨울방학이거든요. 네.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 필요하세요? 네, 돈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머니 김현우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앞서 주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12월 4일 오후 3시 30분 기준 100엔당 원화 비율이 약 889원 수준입니다. 지난달 6일에는요, 867.38원을 기록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이제 조금씩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해요. 네네. 아, 요때 사놓을 걸. 880원대 지금은. 880.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그냥 100엔당 1,000원. 뭐 이쯤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 정말 제 주위에 최근에 부쩍 지금 일본 여행 가신 분들이 맞아요. 너무 많았는데 네. 이유는 전 오늘 처음 안 거예요. 이런 게 떨어진지 몰랐죠. 오히려 제주도 여행 가는 것보다 좀 더 저렴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떨어진 거는 이제 물가가 싸진 거나 마찬가지이니까 그렇게 그렇죠. 느껴지죠. 제 주변에도 일본 여행 정말 많은 분들이 가시는데 오죽하면 일본 경제를 한국 관광객이 견인한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러네. 있고요. 한국 관광객이 1등 공신이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일본에 가는 한국 관광객이 한국의 일본 관광객보다 3.9배나 많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엔화 가치가 좀 떨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맞습니다. 이 엔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그 나라 물가가 싸다, 물건이 그렇죠. 싸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화폐의 가치도 이 주식처럼 계속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화폐와 어떤 화폐, 이 두 나라 간의 화폐 간의 교환 비율도 계속 달라질 텐데 이걸 우리가 흔히 쓰는 환율이라고 하죠. 막 어려운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달러를 예로 들자면 뭐 달러 환율이 올랐다. 강달러다라고 한다면 달러가 비싸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오늘 이제 주제인 엔화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가치가 떨어졌다, 엔저 현상이다라고 한다면 엔화 가치가 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신재현 씨도 좀 사놨어요? 저는 사실은 오늘 접했거든요, 이 소식을. 그래가지고 미처 지금 못했죠. 근데 사실은 이게 아까 전에 조금 약간 비용이 좀 적을 경우에는 뭐 몇백 원밖에 차이 안 날 수 있지만 좀 고가 같은 경우는 차이가 좀 엄청 날 것 같아서 이럴 때 일본 직구를 해야 되는 게 오히려 현명한 소비가 아닌가. 일본 직구 생각도 하고 제가 정말 소비를 생각하고.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흐름에 따른 소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왜 이렇게 흥분하셨어요? 네. 갑자기 기쁘네요. 네. 근데 N 재택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재택하는 분들. 근데 저도 이제 이게 1,000원 밑으로 내려오면서 900원대네. 그래서 조금. 그다음에 900원. 뭐라 이거 920원 뭐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800 얼마? 이러고 사람들이 야 이거 언제까지 떨어지는 거야? 맞아. 이러고 그때 또 잘 못 사요. 근데 지금은 또 880 얼마 가잖아요. 그러니까 야 860원대를 본 사람은 이게 올랐다고 또 이때 못 사. 맞아요. 야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환율이라는 거는 예측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올해 말, 뭐 늦어도 내년 초나 상반기 정도에는 일본이 좀 긴축 정책을 펼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축이라는 거는 돈을 좀 이제 흡수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엔화가 흔했던 게 좀 희귀해지고 그럼 가치가 조금 오르겠죠. 네. 아무래도 이렇게 자국의 통화가 가치가 낮다는 건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수입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낮은 엔저의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게 장기간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화가 쌀 때 엔화에다 투자를 했다가 이게 조금이라도 가격이 올랐을 때 엔화를 팔게 되면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들이 많이 나오는 것 때문에 요즘에 엔화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게 정말 행운이네요. 네, 정말 바로 이 시점. 바로 이 시점. 예, 은행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이 뭐 출렁이는 환율에 우리 마음도 재은 씨처럼 울렁이고 있습니다. 뭐 역대급 엔저 현상에 이 재테크로 하시는 분들까지도 약간 좀 동요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은 씨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50대 후반 주부입니다. 몇 달 전부터 엔화가 약세라는 뉴스를 많이 접했고 젊은 사람들은 이 기회에 환율을 이용한 재테크를 한다는데 전 재테크라고는 평생 해온 예금 적금밖에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네요. 몇 년 뒤 환갑 기념으로 일본 여행을 염두에 두고 있기도 해서 겸사겸사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요? 네. 뭐 일단은 부럽습니다. 여행을 가실 예정이라고 하니 참 부럽네요. 여유 자금이 있으면 이럴 때 좀 사놓고 환갑 여행을 가신다.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환갑 여행을 목적으로 지금 싸니까 사두는 것도 괜찮고 또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서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조금 쌀 때 샀다가 비쌀 때 팔면 이 차익이 생기죠. 이걸 이제 환차익이라고 하고 반대로 지금이 싼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니까 이게 800원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 이제 환차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차익, 환차손, 이 환율에 투자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간편한 방법은 환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은행에 가서 실물 화폐, 엔화 화폐로 교환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번거롭다면 뭐 전산상으로만 교환을 해두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전산상으로만 교환을 해둔다. 이건 어떤 의미죠? 예전에는 우리가 어디 해외여행을 가려면 뭐 달러로 바꿔야 된다, 엔화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뭐 현금을 들고 은행에 직접 가서 이제 환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화폐를 들고 왔는데 요즘에는 전산상, 뭐 모바일 앱이나 뭐 PC로 은행 앱에 접속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환전 신청을 오늘 날짜의 환율 기준으로 해놓고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뭐 출국 날짜에 맞춰가지고 그때 이제 은행 방문해서 실물로 바꾸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환전할 때 수수료가 붙잖아요. 네. 그러면은 수수료가 붙으면 좀 더 이게 손해가 아닌지.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환전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퀴즈로 오랜만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X 퀴즈입니다. 김현우 선생님 내주시죠. 제가 문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조금 쉽습니다. 자, 외화를 사고 팔 때 가격이 다른 것은 환전 수수료 때문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환전 수수료 때문이겠죠. 이거는 O죠. 이거 첫 번째 문제는 비교적 좀 쉽네요. 쉽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함정에 안 빠지시는데 정답은 O입니다. 우리가 외화를 살 때는 보통
뭔가를 살 땐 비싸게 사고 팔 때는 헐값에 팔잖아요. 그게 아무리 뭐 어떤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 환율 환전도 마찬가지예요.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엔화의 경우에는 보통 1.75%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직접 엔화를 사고 팔면 살 때 1.75% 비싸게, 팔 때 1.75% 헐값에. 그래서 한 3.5% 정도는 손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화면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어제 4일 기준 환율이 100엔당 889.65원입니다. 그런데 시세 정보를 보면 살 때는 9.05, 팔 때는 8.74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1엔당 가격이에요. 이게 환전 수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 환율은 889.65원인데 살 때는 여기에 1.75% 수수료를 붙여서 사야 되고 그다음에 팔 때는 1.75%를 빼서 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사고 팔 때 가격이 3.5%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우리 여행 갈 때나 이렇게 보면 네. 환전 수수료 우대 뭐 이런 광고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 3.5% 그 수수료를 깎아준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3.5%를 다 깎아주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원화를 만약에 엔화로 환전한다. 그럼 그때 수수료 1.75%든 뭐 은행이 정해놓은 수수료 있잖아요. 이걸 깎아준다는 겁니다. 90%라고 하면 1.75가 아니라 뭐 0.175 정도만 받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A은행에서 환전 수수료 우리는 90% 우대 아니면 어떤 B은행에서는 50% 우대라고는 하지만 그 몇 퍼센트 환전 수수료를 깎아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행별로 몇 퍼센트를 받느냐. 90% 우대해 준다 그러는데 여기는 2% 받고 50% 해준다 그러는데 여기는 1% 받고 이렇다고 한다면은 B은행이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가지고 환전 수수료 이 우대만 볼 게 아니라 실제로 환전 수수료가 얼마나 부과되는지도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 주거래 은행의 인터넷 창구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면 맞아요. 환전 이렇게 수수료 네. 많이 다운돼서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문제 한번 가죠. 네. 네, 다음 환전 문제. 수수료 제가 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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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전 수수료는 공항이 가장 싸다. 이거 맞을까 틀릴까? 근데 이거는 정말 제가 좀 평상시에 좀 궁금했던 거예요. 좀 헷갈리는데 보통 공항에 가면 뭔가 좀 비쌀 거라고 선입견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떡하니 그 은행 앞에 그 수수료 우대 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90% 우대 예. 뭐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사실은 좀 싼 거 아니에요? 어떨까요? 근데 저는 X. 90%까지 우대를 해준다고? 그러면 싸긴 싼데 아니 공항이 싼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공항은 늘 비싸다고 생각해요. 근데 뭘 주거래 사든. 은행에서 네.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네. 주거래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이 인천공항 안에 있는 이 공항 안에 있는 곳에서 환전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비싸게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X가 맞아요. 맞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환전 수수료를 미리미리 좀 따져보고 가셔야 되는데 신정희 씨처럼 많이 속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야, 은행 가면 거기 환전 수수료 100% 우대라고도 써 있던데 라고 한다면 따져보면 그게 다 아니거든요. 아니 정말 이 싼 것처럼 정말 홍보를 그렇게 해요. 맞습니다. 예. 근데 대부분 우리가 공항에서 환전을 하는 경우는 급하게 나 환전 못했는데 빨리 지금 출국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환전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환전하게 되면 굉장히 비싸고요. 최근에는 여행 관련 환전 전용 어플이 있습니다. 이 은행 어플도 아닌데 이 환전을 전용으로 해주는 이제 어플들이 있는데 여기가 환전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고 그래요? 심지어 여기서 이제 제휴된 발급 카드를 받게 되시면 이 현지 ATM기에서 출금을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까지는 출금 수수료가 전혀 붙지 않기도 하니까요. 이런 거 여행 가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잘 찾아보시고 은행보다는 이런 어플을 통해서 환전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그 엔화가 좀 쌀 때 사서 환차익, 그 이익을 좀 봤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금이 붙는 건가요?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반드시 붙죠. 좋은 질문인데요. 그게 바로 다음 문제입니다. 네. 그래요. 자, 환차익으로 이익을 보면 세금을 내야 한다. OX 들어보시죠. 세금이야 뭐 다 내지.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단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으로 내가 엔화로 환차를 가지고 있었어. 근데 그거를 이제 가서 좀 올랐을 때 바꿔. 내가 얼마에 산 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거는 안 낼 것 같고. 근데 은행 간 거래할 때 은행에 지갑에 넣어놓고 있었어. 네네. 근데 요거를 팔 때 그땐 내지 않을까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셨는데요. 일단 정답은 세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세금은 없는 게 맞습니다. 자, 잘 하셔야 될 게 사실은 우리가 여행 갔다가 뭐 환율이 갔다 왔는데 올라가지고 차익을 봤다고 해서 뭐 세금 떼고 드릴게요. 그건 없더라.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도 이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직접적으로 부과를 하진 않는데 잘
잘 알아두셔야 될 게 간혹 가다가 외화로 바꿔서 그 나라 주식시장이나 이런 곳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주식에서 수익이 발생을 하면 여기에서 이 환차익도 같이 녹아서 세금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로만 우리가 환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지 않지만 다른 것과 합쳐져서 세금이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22%의 양도세를 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2%요? 네, 양도세. 야, 세다. 22%가 됩니다. 야, 22%. 아니야, 하긴 집 사고 뭐 할 때는 또 이익금의 구간별로인데 네. 이거는 단일 세율. 일관해서 22%?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 배웠네요. 순수 외환거래 환차익은 세금이 없고요. 다만 이제 주식 거래로 인한 환차익은 세금이 있다.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어서 보여주세요. 자, 증권사에서도 환전을 할 수 있다. 이거 알지, 내가. 알아. 그래요? 해외 투자할 때 보니까 하더라고. 그래요? 저도 그러면 이재용 따라서 이재용 아나운서 따라하면 돼요. 그럼요. 따라하면 됩니다. 두 분 컨닝하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직접 못 찾아요. 네. 맞아요. 못 맞습니다. 찾아요. 그 달러로 안 되더라고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정답은 O가 맞습니다. 아니 그래도 아무래도 기관이 좀 다르니까요. 네네. 은행에서 환전하는 거랑 증권사에서 환전하는 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증권사에서 환전을 하는 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훨씬 더 저렴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환차익만 보겠다고 한다면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저 미국 주식에 투자할 거예요. 혹은 일본 주식에 투자할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이 화폐로 환전을 해주거든요. 물론 전산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전을 하게 되면 증권사에서도 이 수수료가 발생하긴 하는데 최근에 증권사를 보면 이제 해외 주식 계좌를 개설하세요라는 것들이 이제 경쟁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권사에서 거래하시면은 환전 수수료 무료 우대를 해드리겠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환전을 하시게 되면 환전 수수료가 아예 없는 곳들도 있는데 다만 이걸 난 현찰로 찾을 거야라고 한다면 증권사에서 이제 은행으로 송금을 해주고 거기서 이제 환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적게는 몇천 원에서 많게는 몇만 원의 수수료가 붙을 수도 있으니까 실물로는 찾을 수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환전에 대한 얘기를 쭉 해봤는데 환전이 이제 소액의 경우에 여행 목적이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쌀 때 좀 해놓는 게 좋고. 근데 이것도 장기간 투자하려고 그러면요. 그 꽤 되는 액수를 장기간 투자한다? 그 세금 붙고 이러는 거 따지면 이게 조금 올랐을 때 사는 거 같고 근데 그렇게 큰 차이 안 날 거니까 그거 잘 보셔야 되고 세금 없다 환차익은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러네요. 네. 그럼 사연에서 이제 물으셨듯이 조금 더 적극적인 엔화 투자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투자라고 하면은 뭐 은행이나 증권사 이런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는 거를 생각을 하시잖아요. 가장 이제 뭐 간편한 방법, 널리 알려진 방법이 외화 예금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엔화뿐만 아니라 뭐 달러 이렇게 각종 다른 여러 가지 화폐들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엔화 예금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예금이다 보니까 예금자 보호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수시입 출금 방식도 있고 뭐 1년 동안 정기 예금으로 묶어 놓겠습니다 하는 이런 방식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제 예금자 보호가 되는 엔화 예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은행들을 통해 가지고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내가 막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 방법을 좀 사용하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사실 예금이라고 하지만 예금하면 우리가 이자가 붙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외화 예금들은 이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심지어 환차익을 기대했다. 지금 889원인데 이 엔화가 한 910원으로 올라가면 나 이거 팔아야지라고 했을 때 예금 만기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중간에 환율이 오르면. 그래서 중간에 깨게 되면 그 이자조차도 다 못 받으니까 외화 예금에 투자할 때는 나 이자는 포기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낫고요. 또 다른 투자 방법은 뭐 증권사를 통해서 ETF나 ETN이라는 이런 상품에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차익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여행 자금을 모으는 게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품들과는 좀 맞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ETF나 ETN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환차익을 보겠다고 엔화를 사시는 분뿐이 아니고 엔화가 싼데 지금 일본 주식시장이 좀 괜찮으니까 주식에 투자하겠다 이런 사연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있네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기된 적금이 3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지금은 딱히 쓸 일이 없고 요즘 엔화가 싸다고 해서 투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평소에 주식 투자는 조금씩 해봤는데 찾아보니 ETF, ETN 뭐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금을 많이 뗀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세금을 적게 내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은 없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네. 고민이 딱 저 방금 얘기한 그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ETF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ETF라는 건 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주식처럼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는 N선물 ETF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선물이라고 한다면은 미래에 어떤 물건을 사는데 지금 가격에 그 살 걸 약속해놓고 나중에 가서 그거를 물건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전문 용어로 밭대기라고 하거든요. 네. 김장철 되면 배추값이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배추가 쌀 때 미리 저 배추 100포기에 얼마에 사겠습니다. 한 포기에 1,000원에 살게요. 그때 가격이 3,000원이 되든 혹은 500원이 되든 1,000원에 살게요 해서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걸 선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금융시장에도 있습니다. 이제 N선물이라고 한다면은 미래의 엔화 가격이 얼마가 되든 지금 사겠다는 건데 이게 현물 가격하고 거의 추이는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쫓아가는 상품이 N선물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 11월인가요? 엔화가 저점을 찍었을 때 그 많은 분들이 ETF에 가입했다 이랬는데 사흘 만에 209억 원어치 사들였다. 이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근데 환전이 세금은 없는 대신에 이자도 없다 이런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지금 ETF 장단점은 뭐예요? ETF도 이제 일본에 투자하는 ETF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일단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엔화 ETF. 이거는 엔화 가치가 오르면 해당 ETF의 가격도 오르는 식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엔화 ETF의 가격이 지금 한 주당 10,000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엔화 가치가 1% 오르게 되면 이 엔화 ETF의 가격도 1% 올라서 10,000원짜리가 11,100원이 되는 거죠. 이럴 때 팔면 100원의 차익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 100원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배당소득세 15.4%를 떼게 됩니다. 결국엔 100원이 아니라 84.6원. 이 정도의 차익만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일본 ETF. 그러니까 일본 주식시장에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하실 만한 상품인데 이거는 이제 엔화 가치와는 좀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 니케이 지수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럼 니케이 지수와 관련된 ETF에 투자를 하면 니케이 지수가 오르면 그만큼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하고요. 엔화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이건 주식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 환율의 변동에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엔화로 직접 일본 시장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본 주식시장에서 일본 주식을 사거나 뭐 일본 ETF를 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이 손해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엔에 1,000원일 때 1,000원을 가지고 100엔으로 바꿔서 주식을 샀어요. 한 주당 100엔이에요. 근데 주가는 그대로인데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엔화 환율이 떨어져서 100엔당 900원이 됐다. 그러면 이 100엔짜리 주식을 팔아가지고 우리 원화로 바꿀 땐 난 이건 1,000원 주고 100엔을 샀는데 이젠 900원밖에 못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 시장이 그대로거나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떨어지면 일본 주식 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사연과 같은 경우에는 그 3,000만 원 정도를 굴려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엔화 관련 ETF에 투자하시는 게 맞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엔화 관련 ETF,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이런 것들을 투자하다 보면 차익에 대해서는 15.4% 과세를 하는데 이 차익이 연간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해가지고 다른 모든 소득과 합쳐서 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됐고 반대로 이제 일본 주식시장도 오를 것 같고 또 환율도 오를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증권사를 통해서 직접 이제 환전을 하신 다음에 일본 주식시장에서 직접 주식을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편법이 아닌 방법으로 수수료를 아끼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아울러서 좀 알려주시죠. 네, ISA 계좌라고 이제 맞는 계좌라고 불리는 계좌가 있는데요. 이 안에 넣어두시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 3년 유지하게 되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 넘는 것도 9.9% 저율과세를 해주거든요. 여기에 이제 뭐 외화 예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엔화 ETF 같은 거를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엔화를 사야 됩니까? 어떻게 좀 더 기다려 봅니까? 알려주세요. 이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 눈치 작전을 해야 돼요. 예, 왜냐 사실 미래를 전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이 환율 같은 경우에는 주식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화가 싸다라고 해서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엔화가 900원을 터치했을 때도 맞아. 싸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더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과거보다 싸다는 생각에 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단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보다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지거나 혹은 뭐 엔저 현상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오늘 엔저 현상 관련해서 엔화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일본이 또 정책 변화 얘기도 있고 이러니까 한번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 날이 좀 풀려서 오랜만에 그 저녁 먹고 산책 한번 했거든요. 좋더라고요. 저도 낮에 한번 산책했습니다. 오늘도 낮에는 공기가 좀 부드러울 거라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입고 벗기 편한 부츠만 걷어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